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고용석 원장님께서 필러로 인한 실명 관련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고용석 원장님은 리젠셀 의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전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학술의사, 전 1차 진료학회 학술의사를 역임하셨었습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고용석입니다. 오늘은 필러로 인한 실명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파소피지올로지 왜 생기는지, 두 번째는 캐뉴라 세이프티 어떻게 예방하는지, 세 번째는 H라지를 이용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케이스고요. 이렇게 보면은 실명이 되는 경우에 스킨 리전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토시스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저 소견상 체리레드 스팟이 보이고, 그 다음에 브레인 임팍 소견도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 논문은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전 세계에서 실명된 케이스들을 모았고 98케이스가 나왔고, 그 중에 대한민국이 58케이스였습니다.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제 미간, 그다음에 코, 이마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2024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중간에 2019년도에 다시 업데이트를 했을 때 48케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 해서 365케이스가 새로 증가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511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실명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러를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실명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대한민국 1등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1등입니다. 226케이스고, 그 다음에 한국이 두 번째 93케이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결국엔 한 1년에 한국에서도 한 4케이스 정도씩 매년 실명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발생을 하는지, 어떻게 예방을 할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HA 필러로 인한 실명 케이스고요. 이제 이 케이스는 리커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8세 여자 환자고요. 0.15cc의 HA 필러를 한 후에 이제 실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큐 H라지를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H라지를 주입을 해서 치료한 케이스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이 케이스가 굉장히 치료를 잘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2년도에 호주에서 이렇게 치료를 한 케이스를 가지고 발표한 논문인데,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귀 필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니드를 사용을 해서 버티컬 인젝션으로, 그다음에 트라이앵귤러 포사나 콘카 에어리어에, 그다음에 1.0cc 굉장히 많은 양을 주입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실명이 발생을 했고요. 처음에 블러드 비전이 왔고, 그다음에 양한 실명이 같이 왔습니다. 보스 아이에 왔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H라제로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응급실로 보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워크업을 했는데, 안지오를 했더니 좀 특이하게도 보면 옵살미 아터리가 원래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서플라이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막시라리 아터리나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에서 듀얼 서플라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에서 주입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슈퍼피얼 템포럴 아터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옵살미 아터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은 아마 아래쪽으로 가서 이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를 통해서 옵살미 아터리로 진행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논문이고요. 그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트라이앵글러 포스는 이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귀 같은 경우는 어퍼 파트는 슈페리어 템포럴 아터리에 의해서 이너베이션을 받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포스테리어 오리큘러 아터리를 통해서 이너베이션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 필러가 주입이 돼서 이쪽 역류를 통해서 이쪽으로 막시러리 아터리나 미들 메닌젤 아터리를 통해서 옵살미 아터리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 쪽에 필러를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실명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꽤 많은 케이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니들로 주입을 할 때는 캐뉼라도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터리를 통해서 스킨 리전도 발생을 하고,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 에어리어에도
또 스크린 인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굉장히 옵살모 아터리에 베리에이션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은 PDLLA 필러, 뭐 PLA 제제거든요. 요즘에 뭐 스컬트라나 주베론, 뭐 에스테프 여러 가지 제제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실명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콜라겐도 그렇고요. 근데 실명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한 실명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PRP. 이것도 얼굴에 PRP를 주입해서 실명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뭐 몸에 주입을 해도 PRP로 인해서 실명이 될 수가 있고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리암시놀론, 귓볼에 켈로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하고 나서 실명된 케이스입니다. 얼굴에 주입하는 굉장히 조그만한 어떤 파티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동맥으로 가면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디 필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바자이널 필러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올해 6월 달에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오토프시 소견입니다. 두 케이스 이제 사망 케이스인데 바자이널 필러 후에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생겨서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 필러는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 베인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이게 서큘레이션을 타고 가서 풀모너리 엠볼리즘을 일으키고 사망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18케이스가 있었고 18케이스가 있었고 리커버리한 케이스는 7케이스, 사망한 케이스는 11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시술 받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응급실에 가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사망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주입하시는 분들도 원장님들도 이게 설마 풀모너리 엠보리즘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약간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주입되는 필러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5cc 한꺼번에 주입을 했고 한두 달 전에도 필러를 또 맞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필러를 맞고 이제 바자이널 에어리어는 밑에가 보면은 비너스 플렉서스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뱃술에 들어가면은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나 뭐 캐나다에서는 이런 걸 금지합니다. 바자이널 필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좀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뭐 엉덩이라든가 가슴이라든가 모든 곳에 바디에 주입할 수 있는 필러들은 다 풀모너리 엠볼리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 다 있고요. 이제 필러 시술 받은 미성년자 한쪽 눈 실명에서 의사가 3억 배상. 배상이 조금씩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4억 배상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 레갈 이슈가 계속 있고 그거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제 의사들이 어떤 부주의 의무, 주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꼽는 게 보면은 혈관 안으로 필러가 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 의무를 했느냐, 바소컨스터를 사용을 했느냐, 리거이테이션을 했느냐, 그다음에 캐뉼라를 사용을 했느냐, 그다음에 볼루스 인젝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들을 따지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술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시술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니스가 왜 생기는지를 보면은 이제 얼굴에서 보면은 옵살믹 아터리의 브랜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랑 그다음에 이마, 미간, 도잘 내잘 아터리나 슈프라 오비탈 아터리, 슈프라 트로클리 아터리를 니들이나 캐뉼라로 관통을 하는 겁니다. 페네트레이션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안으로 필러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인젝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혈관의 루멘을 꽉 채운 채 컬럼 형태로 혈관 내벽을 따라 필러가 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강한 압력과 충분한 양의 필러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블라인드니스가 생기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니들로 혈관을 펑처하고 필러를 확 주입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실명이 잘 발생할 수 있다. 파티클 형태로도 충분히 실명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컬럼 형태로 가야 된다. 파티클 형태로는 절대 리버스한 블러드 플로우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컬럼 형태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논문들도 이제 찬성을 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 PRSG에서 보면은 블라인드니스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한 건 아니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케라터스나 파이간이나 로리치나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십니다. 필러나 뭐 아나토미 대가신데 이분들이 제안을 한 게 컬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리버스한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컬럼 형태로 이렇게 트래블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실명이 발생을 한다라고 제안을 이미 하셨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옵살믹 아터리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의 브랜치입니다.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쭉 나와서 어떻게 보면 메인 브랜치가 옵살믹 아터리고요. 그다음에 이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는 뭐 페이셜 아터리든지 뭐 슈퍼프 템퍼럴 아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는데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도미넌트합니다. 혈류량도 많고 혈압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혈류량이. 그래서 그러니까 블러드 프레저는 뭐 시스톨릭 90에 뭐 다이스톨릭 한 60 정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혈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텍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주입을 하려면 이 시스톨릭 BP를 이겨내서 안으로 주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입을 해서는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도현웅 원장님께서도 설명드렸었듯이 이 들어가는 필러의 양도 중요합니다. 양이 소량이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양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도현웅 선생님도 아까 뭐 0.03cc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최근에 나온 논문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소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한 압력과 그 충분한 압력과 충분한 볼륨이 들어가야만 실명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수축기 혈압을 초과해야 하고 충분한 볼륨이 이제 주입이 돼야 되는데 컬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센트럴 플러그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혈관을 관통한 후에 0.01에서 0.05cc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어떤 필러가 주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속된 컬럼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루멘을 꽉 막아야 됩니다. 루멘을 꽉 막고 충분한 압력에 의해서 레트로그레드하게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이동을 하다가 옵살믹 아터리까지 이동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플런저를 갖다 저희가 딱 놓게 되면은 다시 옵살믹 아터리에서 센트럴 레티널 아터리 쪽으로 이제 안테로그레이드하게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센트럴 레티널 아터리 쪽을 막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막을 때 파티클 형태로 막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옵살믹 아터리까지는 컬럼 형태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센트럴 레티널 아터리 쪽을 막을 때는 파티클 형태로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거는 파티클 형태로 막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컬럼 형태로 막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HA 필러의 물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물성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물성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HA 물성이 생각보다 끈적끈적합니다. 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코에시븐스, 응집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연속된 탄성 젤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비스코스티 점성을 보면은 뭐 물이 1에서 5 정도, 그다음에 블러드가 10에서 20 정도고, 근데 필러는 많이 넘습니다. 굉장히 점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혈류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도 이렇게 컬럼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물론 모든 필러가 이렇게 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필러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은 물보다도 더 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는 혈장이 있고 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 능력을 완충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필러가 깨지려고 하는 걸 갖다가 완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편화가 안 되고 컬러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필러를 주입을 했는데 충분한 양과 충분한 볼륨이 주입이 되지 않으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옵살믹 아터리까지 들어가지 않고 나오면은 스킨에서 아까도 봤다시피 코에서 필러를 주입을 했는데 이마로 엠볼리즘을 유발시켜서 그쪽 스킨 네크로시스를 유발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스킨에 주입을 했을 때 옵살믹 아터리까지 가면은 옵살믹 아터리를 통째로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옵살믹 아터리에서 다시 센트럴 레티널 아터리를 막거나 아니면은 뭐 실리아리 아터리 갖다 막아서 그쪽에 실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AO하고 그다음에 옵살믹 아터리 오클루전하고 약간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필러가
지나서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까지 진행을 해버리면 이럴 때는 뇌 안으로 들어가서 브레인 임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과량이 들어갈 경우에는. CRAO와 OAO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OAO 같은 경우는 옵살모 아터리가 막혀버리면은 완전 실명입니다. No light perception. 아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CRAO 같은 경우는 약간 블러드 비전이 오고 그다음에 라이트 퍼셉션이 약간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핸드 모션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CRAO, 그러니까 조금 볼륨이 적었을 경우에 적게 막혔을 경우에 이거는 이쪽만 막혔을 경우에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OAO 같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과량에 의해서 막히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잘 쓰여진 논문인데요. 2019년도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파소피지올로지를 갖다가 했는데 카데바인데 라이브 카데바를 만들었습니다. 인체처럼. 그러니까 프레시 카데바에다가 그다음에 인공 혈액을 주입을 하고 펌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프레저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120bp, 120에 80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슈프라트로클레 아테리에 니들로 해가지고 펑처를 해서 여기에 필러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동맥까지 가서 막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컬럼 형태로 막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실험을 제대로 했고요. 이렇게 실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볼륨을 봤더니 0.05cc에서 뭐 0.03cc, 0.08cc. 아까 뭐 도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논문이 다른 두 개 논문이 있는데 최근에도 뭐 김인 교수님이 했던 논문도 비슷합니다. 0.03에서 한 0.04 정도 cc. 소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저는 작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레저를 봤더니 인젝션 프레저가 166.7. 120보다는 높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볼륨이 나올 수 있는 건 한 80ml 머큐리. 근데 이제 보통 그 옵살모 아터리가 90에서 60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그러니까 최소의 용량으로도 어떻게 보면 실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저는 충분히 나오긴 하지만 조심할 수 있고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인트라비너스 튜브에다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7게이지하고 30게이지 니들로 이렇게 컬럼 형태를 과연 만드는지 그래서 이제 펌핑을 하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것 같다가 체크를 했고 그래가지고 27게이지로는 이렇게 컬럼 형태를 만들어서 바이퍼케이션 부위까지 그러니까 슈프라트로클리어 아터리에서 옵살모 아터리까지 가는 정도 한 5cm 정도까지 이동을 해서 이거를 막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역류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파티클 형태를 그러니까 파티클 형태가 아니라 컬럼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근데 30게이지에서는 이게 9번을 시도를 했는데 3번은 성공을 했고 6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훨씬 33.3 그러니까 시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네, 16.5초? 네. 그러니까 8.44초가 걸렸고요. 27게이지는 30게이지는 그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27게이지 니들보다는 30게이지 니들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직경의 니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주입을 할 때는 큰 힘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힘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작은 볼륨들이 나오고 그 볼륨이 이렇게 옵살믹 아터리까지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19년도에 실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캐뉼라를 했을 때 처음에 센트럴 플러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루멘을 꽉 채우고 처음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온 논문은 2023년도에 나왔는데 저는 2019년도에 제가 이 실험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명이 되는 거를 저는 레트로그레이드가 컬럼 형태로 유지를 해야만 이렇게 역류되는 것들을 이겨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파티클 형태로도 아마 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러면은 옵살믹 아터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아나스토모시스를 가까이에서 하는 겁니다. 옵살믹 베인과 옵살믹 아터리가 서로 아나스토모시스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해버리면은 파티클 형태로도
진행을 해도 그 작은 볼륨에 작은 힘만 가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흔하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만약에 안구에 HA 필러로 인해서 CRAO나 OAO가 만약 막혔을 경우에 이쪽에다 H라지를 주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옵살믹 베인이나 옵살믹 아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H라지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이걸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막히는 경우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에서 옵살믹 아터리로 플로어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꽤 생깁니다. 그래서 한 뭐 70세, 80세 정도에서는 뭐 한 2.9%.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못하면은 소량의 필러를 넣었을 때 이게 옵살믹 아터리로 바로 이동을 해서 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파티클 형태로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로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컬럼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페이셜 아터리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필러를 주입을 하고 이제 그 주입을 하는데 필요한 폴스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폴스가 너무 강하고 강한 폴스를 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강하게 벨로시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컬럼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파티클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 형태로 실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컬럼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도 조금은 뭐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파티클 형태의 실명이 발생한다라고 많은 원장님들도 이제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제 혈관 조영술상에서 밝혀지는 색전은 보통 CRA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대부분 파티클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파티클 형태로 막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티클 형태로 HA 필러가 이동을 해서 막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통 생각을 할 때 인젝션 프레저와 이젝션 프레저가 있습니다. 주입을 하는 것과 사출력, 그러니까 주입력과 사출력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입력은 시술자가 느끼는 손의 압력입니다. 근데 사출력은 캐뉼라나 니들 팁에서 나오는 실제 압력이고요. 이게 혈관을 막을 위험이 있는 진짜 압력입니다. 사출력이 아까 보면은 블러드 프레저보다 시스톨릭 BP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이젝션 프레셔는 실제적으로 인젝션 프레셔에서 그 다음에 내부 마찰 손실을 빼야 됩니다. 근데 내부 마찰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는 직경에 니드를 쓸 때 31게이지 니드를 만약에 주입을 한다고 하면은 주입을 할 때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압력대로 나오는 압력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리고 23게이지나 21게이지처럼 두꺼운 캐뉼라를 썼을 때 주입 압력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스무스하게 나오니까. 하지만 나오는 압력은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출력은 기본적으로 내가 캐뉼라가 접해 있는 조직의 압력과 유사합니다. 강한 조직 안에 있으면 사출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접해 있는 조직이 부드럽거나 공기 중에 있거나 물에 있거나 그러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출력을 제대로 측정한 논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측정을 해서 어떤 캐뉼라가 안전한지 어떤 니들이 안전한지 그래서 저는 가는 직경의 니들이 그러니까 실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혈관을 뚫는 거는 당연히 가는 직경의 니들이 잘 뚫겠죠. 그렇다고 해서 스킨 네크로시스는 잘 만들지만 실명을 유발하는 거는 가는 직경의 니들이 과연 실명을 잘 유발할까? 굵은 직경의 캐뉼라가 뭐 실명을 잘 유발할까? 아니면 중간 직경의 니들이 캐뉼라나 근데 케이스들이 제일 많은 거는 25게이지 캐뉼라가 제일 많아요. 실명 케이스들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블러드를 페네트레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들이 더 당연히 페네트레이션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뉼라가 더 안전한데 그러면은 어떤 직경의 캐뉼라가 안전하냐? 이제 2019년도에 파비치치가 쓴 논문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7게이지의 캐뉼라나 니들은 거의 혈관을 관통하는 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27게이지 캐뉼라보다는 두꺼운 캐뉼라를 쓰는 게 낫겠다. 25게이지, 뭐 23게이지, 21게이지 캐뉼라를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굵은 직경의 캐뉼라들 많이 씁니다. 근데 과연 굵은 직경의 캐뉼라를 쓰면 무조건 안전하냐?
근데 이제 로비라는 사람이 2023년도에 쓴 논문인데 티슈 페네트레이션 폴스라는 개념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직을 관통하는 힘이 혈관을 관통하는 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만나면 혈관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굵은 직경의 캐뉼라를 쓴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굵은 직경의 캐뉼라를 쓰는데 조직 관통력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혈관 관통력도 커지는데 둘 다 커지니까 굵은 직경의 캐뉼라도 혈관을 관통할 수 있고 가는 직경의 캐뉼라도 혈관을 관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티슈 페네트레이션 폴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커팅 폴스. 그 조직 관통력은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가면서 자르는 거죠.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생깁니다. 캐뉼라 샤프트하고 조직 간에 마찰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폴스가 생깁니다. 눌리는 힘이 생겨요. 깊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캐뉼라가 너무나 길이가 길면은 컴프레션 폴스 때문에 이 티슈 페네트레이션 폴스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때는 보면은 코끝에서 필러를 주입을 했을 때 보통 캐뉼라 팁 끝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티슈 페네트레이션 폴스가 증가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커팅 폴스는 캐뉼라 게이지가 크면은 커팅 폴스가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두꺼우니까 조직을 갖다가 커팅하는 게 더 힘이 드니까 강한 티슈 페네트레이션 폴스가 필요하고 마찰력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조직의 단단한 정도랑 비례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 같은 경우 단단한 조직에 만약에 필러를 주입하기 위해서 캐뉼라를 주입을 하면은 티슈 페네트레이션 폴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럴 때는 혈관을 관통하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피부나 단단한 피부 그런데 시술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스큘러 페네트레이션 폴스는 제일 중요한 게 뭐 베슬 월 스트렝스도 중요하겠지만 모빌리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테터링은 마이너스입니다. 얼마나 어드이전이 돼서 꽉 이게 혈관이 묶여버리느냐. 어떤 스카티슈, 그러니까 수술한 부위, 인접 부위에서 스카티슈가 돼서 이게 어드이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컬트라나 요즘에 뭐 그런 PLLA 제제를 갖다가 하거나 필러를 많이 주입을 했을 때도 이렇게 모빌리티가 줄어듭니다. 그런 경우에 바스큘러 페네트레이션 폴스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러면 쉽게 혈관을 관통할 수가 있겠죠. 세이프티 마진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바스큘러 페네트레이션 폴스는 높이고 그다음에 티슈 페네트레이션 폴스는 낮추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까 도현 선생님이 리허설 테크닉을 말씀하셨는데 하이드로 다이섹션입니다. 다이섹션을 하는데 물을 같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술을 하기 전에 리허설로 그쪽에 리도케인이나 뭐 에피 섞어서 이제 저는 이제 에피 섞는 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근데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면은 테터링이 해제가 되고 글라이딩 플레인이 형성되면서 모빌리티가 증가하면서 바스큘러 페네트레이션 폴스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리 커팅을 다 해놓기 때문에 커팅력이 감소하고 다이섹션에 의해서 그다음에 플루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찰력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티슈 페네트레이션 폴스는 낮아지고 바스큘러 페네트레이션 폴스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 마진에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안전하게 캐뉼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현 선생님께서 정말 몇십 년 동안 뭐 지방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꾸준히 해오셨고 뭐 저희도 이제 그걸 배웠는데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코필러 할 때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마를 할 때 이것만 잠깐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위험한 부위 두 군데만 다른 데는 뭐 이걸 다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캐뉼라는 사이드 홀이 또 날카로운 경우가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배스를 펑처할 수도 있고 니들 같은 경우는 본 터치를 하더라도 이 니들을 따라서 이쪽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동을 하다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뭐 도현 선생님도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해서도 실명이 그러니까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엠볼리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레티나 아터리 이제 레티나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레티나는 안쪽이고 바깥쪽에는 이제 코로이드가 있고 그 바깥쪽에 스클레라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타임이 있는데 이제 97분입니다. 97분이 무슨 얘기냐면 97분 안에 만약에 해결이 되면은 리버서블 합니다. 어떤 후유증 없이 다 치료가 잘 되는 건데 97분이 넘어가면은 이리버시블하게 어떤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리고 4시간이 거의 이제 골든타임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레티날이 서바이벌 타임이 그러면 기냐? 보통 브레인은 5분에서 이스케믹 체인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옵틱 너브도 브레인의 일부인데 왜 이렇게 기냐? 근데 레티나는 레티나뿐만 아니라 코로이달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듀얼 서플라이를 받습니다. 60% 정도는. 그리고 글라이코겐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언에어로빅으로 에너지 생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로 레티날 아나스토모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리아리 아터리에서 레티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의 경우 전체에서 한 20% 정도. 그래서 옵살믹 아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도 이거를 갖다가 뭐 인트라 아테리얼 스롬보라이시스를 했을 때,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시력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논문에서 12에서 15분이면 골든타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예방입니다.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다 치료가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최대한 예방을 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문제가 됐을 때는 그래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나토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스큘라의 혈관 주행도 그렇고 뎁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나 그다음에 이마, 그다음에 글라벨라 에어를 제일 많잖아요. 이쪽에서 무조건 HA 필러만 써야 됩니다. 다른 필러는 쓰시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꼭 문제가 터지는 게 마감 시간, 그리고 환자들이 계속 몰렸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나 프리 다이섹션을 통해서 그런 위험 부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항상 주입을 할 때마다 왼손으로는 볼륨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지 않으면 혈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멈추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리트로그레드하게 무빙 인젝션, 압력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뒤로 빼면서, 그리고 움직이면서 캐뉼라를 움직이면서 시술하셔야 됩니다. 멈춰서 인젝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해야 볼륨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저는 캐뉼라는 23게이지 이상 굵은 캐뉼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혈관을 관통할 힘이, 그러니까 티슈 페네트레이션 폴스를 낮추면은 바스큘라 페네트레이션 폴스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게 높은 23게이지나 21게이지 굵은 캐뉼라가 낫고, 그리고 니들을 쓸 거면 차라리 얇은 게이지의 니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31게이지나 32게이지 정도. 치료를 어떻게 하냐, 뭐 이머전시 키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히알루론제를 갖다 적어도 2박스 한 20병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 케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38세 여자 환자인데 이제 0.15cc 주비던 볼륨을 갖다가 25게이지 캐뉼라로 코끝에서부터 주입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스킨 팔로워, 이제 스킨이 창백해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인다, 노 라이트 퍼셉션이 딱 보이니까 바로 H라지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예요. 서브큐에다가 H라지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입을 하느냐? 처음에는 그대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코끝에서부터 캐뉼라로 들어가서 필러를 주입을 해서 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루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H라지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150 IU를 썼는데 저는 1500 IU로 갖다가 해가지고 믹스하셔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슈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명을 유발한 그 루트를 사용을 해서 H라지를 그 부위에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그러니까 슈프라 오비탈이나 슈프라 트로클리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메디얼 칸투스 에어리어 쪽으로 해서 안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부위에다 서브큐에다가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뭐 페리불바나 그렇게 안구 안쪽으로 살짝 주입을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보내서 거기서는 이제 인트라 오비탈 H라제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서는 근데 이제 H라제를 주입을 할 때 보통 리도캔을 섞잖아요. 통증이 심하니까. 근데 이때는 리도캔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에피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안구 운동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안구가 이렇게 막 뭐 사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치료가 뭐가 문제인지가 모릅니다. 그리고 세데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경우는 응급실에서 워크업을 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워크업을 했고 CRAO를 확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MRI 찍었더니 보통 MRI도 같이 찍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임박이 아닌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페리벌바로 25mm로 두께로 해가지고 23게이지 니들로 해가지고 1500 IU로 갖다 한번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킨에다가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1500 IU로 갖다 주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뭐 인트라 아테리얼 스루몰라이시스를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인트라 아테리얼 스루몰라이시스를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트로나 페리벌바 에치라제 인젝션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로컬에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프로토콜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뭐 안 할게. 왜냐하면 이 들어가다 안구를 펑처할 수도 있고 혈관을 갖다가 뭐 펑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페리벌바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구 안쪽으로 H라제를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이 레트로벌바 우리가 보통 하는 거 이건 인트라코날 스페이스입니다. 이쪽 안쪽으로 가서 보통 막히는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센트럴 레티나에 들어가서 옵틱 너브를 통해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이제 H 라제를 플러딩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데 어쨌든 레트로벌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코날은 페리불바입니다. 페리불바는 되게 간단합니다. 안구를 살짝 밀고 그냥 30게이지 니들로 찔러대면 됩니다. 그냥 안구 안쪽으로 인트라오비탈 에어리어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무섭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서브테논이라고 이쪽에 테논 낭을 펑처하고 안에서 캐뉼라로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뒤로 쭉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고농도로 이쪽에 주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레트로벌바 H라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옵틱 너브 안에 HA를 넣고 바깥에서 H라제로 했더니 투과하지 못하더라. 근데 저는 이 옵틱 너브를 통해서 H라제가 투과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스클레라를 통해서 H라제는 투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클레라를 통해서 H라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클레라 밑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실리아리 아터리에서 코리오 카필러리 굉장히 많거든요. 이 혈관을 통해서 H라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브테논 H라제를 주입을 한 겁니다. 이게 2020년도 서울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한 논문이고요. 이때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트라 아테리얼로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서브큐로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인트라 아테리얼로 자꾸 주입을 하는 게 유용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슈프라 트로클리어나 슈프라 오비탈로 펑처해가지고 들어가면 간단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5분만 돼도 스롬보스가 바로 생겨버려요. 인트라 아테리얼이 꽉 막힙니다. 그럼 그쪽으로 H라제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H라제를 아까 보면은 안구 안쪽이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스킨에 서브큐에 플러딩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2019년도에 뭐 이원 선생님이나 다른 원장님들하고 토끼를 실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레트로볼버로 H라제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힌 혈관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PRS에 게재를 했고요. 3마리 토끼는 다 살렸습니다. 눈이 다 돌아왔고 정기적 신호까지 확인했고요. 근데 1마리는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cc 정도 필러를 넣습니다. 옵살믹 아터리까지 안주로 돼서 막혀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한 0.5cc만 해도 다른 토끼들은 실명이 됐고 혈관이 막힌 걸 확인했는데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cc 정도 과량을 넣었더니 H라제 넣어도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한꺼번에 많은 양의 필러를 넣으면은 이거는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소량씩 조금씩 넣으면은 치료가 가능하다. 안구 안쪽으로 H라제 넣거나 서브큐에 잘 넣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트라 아테리얼 H라제 인젝션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치료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아테리얼 펑처하기도 어렵고 아까 앞에 케이스에서도 이걸 하진 않았습니다. 바쁘다 보면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 로컬에서. 그리고 인트라비너스 H라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 말고 다음 논문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10병 정도 H라제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치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IV 라인을 달고 있었는데 그분이 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필러를 넣었는데 그래서 IV 라인에다가 한 5병 정도 까서 넣었더니 치료가 괜찮아졌대요. 눈 증상이. 그래서 IV에다가 H라지를 주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바자이널 필러처럼 만약에 그 풀모널 엠보리즘 왔을 때 서큘레이션 할 때는 인트라비너스 H라지도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인트라 아테리얼 스룸볼라이시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할 수 있으면은.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인트라 아테리얼 스룸볼라이시스 제일 빨라봤자 2시간입니다. 3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납니다. 이걸 우리가 로컬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건 서브큐나 잘해야 페리볼바입니다. 페리볼바고요. 액추얼한 트리트먼트 프로세스를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브큐에 H라지를 인젝을 하는 겁니다. 인젝션 에어리어랑 그다음에 뭐 글라벨라나 메디알 칸투스 그다음에 아스피린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IV H라지 할 수 있으시면은 10바이럴 정도 섞어 가지고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큐를 할 때 많이 주입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한 10병을 다 까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왜냐면 눈이 실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덱사메타손하고 그다음에 H라제는 안티히스타민하고 같이 해서 알러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트라 아테리얼 H라제를 뭐 시도를 해볼 수 있고 페리볼바로 H라제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ER에 트랜스퍼를 하고요. ER에서 뭐 페리볼바 H라제나 레트로볼바 H라제를 하고 그다음에 인트라 아테리얼 스로모라이시스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 뭐 오큘러 마사지 이거는 만약 HA 필러가 아니라 뭐 PLA나 뭐 우리가 뭐 콜라겐이나 그런 걸 주입을 했다. 그러면 오큘러 마사지가 상당히 유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들은 없으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정말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 강의실에서 준비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